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마케팅 컨설턴트로 10년 넘게 일해왔어요. 업무 특성상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정작 제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늘 같은 도시, 같은 일상 속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회사에서 도쿄지사로 파견 근무를 제안했어요. 처음엔 고민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제게도 제 가족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클레르, 제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익숙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결국 동의했어요. 6살 난 딸 에밀리는 아직 어리니 어디서든 적응할 거라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도쿄행이 결정되었어요. 도쿄행이 확정된 후로 모든 게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집을 정리하고 회사 업무를 조정하고 일본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순식간이더군요. 일본어, 솔직히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영어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회사에서도 통역을 지원해준다고 했고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출국 당일, 우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짐을 붙이고 공항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으며 클레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도쿄는 파리보다 훨씬 깔끔하고 조용하대. 그럼 에밀리도 덜 시끄러워야겠네. 클레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에밀리는 그 말을 못 들은 듯 신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과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의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확 와닿았어요.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공손했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처럼 사람들이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거나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죠.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은 화려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초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들이 쏟아지는 빛을 만들어냈지만 어딘가 조용했어요. 마치 사람들이 도시 속에서도 침묵을 유지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숙소에 도착하니 깔끔하고 현대적인 아파트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회사에서 미리 준비해준 가구들과 필수 가전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어서 짐을 푸는 건 수월했어요. 그래도 긴 비행 끝이라 그런지 모두가 피곤했어요.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침대에 몸을 눕히자 온몸이 축 처졌어요. 그렇게 도쿄에서의 첫날 밤이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에서의 첫 출근이었어요. 회사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출근길은 파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길거리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대중교통도 질서정연했고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저를 정중하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친절하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랄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대부분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조용히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대화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어요. 도쿄 생활은 어떠세요? 네,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익숙해지시면 편하실 거예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서로 농담도 하고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여기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느낌이었죠.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동네를 둘러봤어요. 거리는 여전히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근처 슈퍼에 들러 장을 보는데 물건들이 하나같이 포장이 정갈하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과일과 채소 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파리에서도 장을 볼 때 가격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조금 부담이 될 정도였어요. 그날 밤 클레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긴 한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 나도 그래. 오늘 에밀리가 놀이터에서 일본 아이들에게 인사했는데 다들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놀더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 그러길 바라야지. 그렇게 일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조용했지만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일본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고 효율적이라 감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거리감과 형식적인 태도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도쿄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어요. 깔끔하고 정리된 도시의 모습에 감탄했던 것도 잠시 일본의 문화적 장벽이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쳐도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고 엘리베이터에서조차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파리에서는 모르는 사람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분위기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클레르와 에밀리와 함께 동네 이자카야에 갔어요. 일본어를 거의 못했지만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서 어렵게 주문을 마쳤어요. 그런데 주문하기도 전에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 테이블에 놓이더군요. 절인 채소, 간단한 샐러드 같은 것들이었어요. 우리는 서비스인가 싶어 기분 좋게 먹었죠. 그런데 계산서를 받고 보니 하나하나 요금이 붙어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토시라는 개념이라더군요. 별다른 설명 없이 자동으로 제공되고 비용이 청구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설명 없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게 불쾌했어요. 더군다나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라서 더 비싼 금액을 청구받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같은 메뉴를 주문했는데 일본인 동료보다 30%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외국인 맞춤 전용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어요.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은 나에게 친절했지만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듯 했어요. 점심을 함께 먹더라도 업무 이야기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어쩌면 저만 그런 기분이 드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항상 벽이 존재하는 느낌이었죠. 에밀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다가가도 쉽게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파리에서는 아이들이 처음 만났어도 금방 어울리곤 했는데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일본 아이들은 이미 정해진 친구들과만 놀려고 했고 낯선 외국인 아이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일본 아이들이 같이 놀자고 하지 않았다더군요. 그냥 나 혼자 그네 타고 있었어. 아무도 말 안 걸어.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이가 겪는 소외감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일본의 깔끔한 거리와 정돈된 시스템이 처음에는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거리감과 형식적인 태도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적응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고민이 커져만 갔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한국 서울지사로의 발령이 결정된 거예요. 일본에서의 생활이 1년 반 정도였는데 또다시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클레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단지 일본과 비슷한 문화일 거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짐을 싸면서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문화적 장벽이 한국에서도 반복될까봐 두려웠죠. 도쿄에서 적응하는데도 힘들었는데 서울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한숨부터 나왔어요. 일본 생활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또다시 새로운 나라로 간다니. 클레르도 지쳐 보였고 에밀리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에 울먹였어요. 아빠, 또 이사 가야 해요? 친구도 못 사귀었는데. 에밀리의 말이 뼈아팠어요. 일본에서 정착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막 적응하려는 참에 또 새로운 환경이라니. 나도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다를지 몰랐거든요. 도쿄에서처럼 문화적 장벽이 또 우릴 힘들게 할까봐 겁도 났어요. 짐을 싸면서 일본에서의 기억들을 정리했어요. 깔끔한 거리, 질서정연한 대중교통, 하지만 늘 유지되던 거리감. 한국에서는 어떨까? 더 나아질까? 아니면 비슷할까? 떠나는 날까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도쿄에서는 정적이 감돌았던 공항이었는데 여긴 활기찼어요. 직원들도 무뚝뚝한 표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을 때도 어떤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사소한 차이지만 확실히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숙소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도쿄와 비교해봤어요.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건 비슷했지만 도시는 더 역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 안에 생동감이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렸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화했어요. 뭔가 숨막히지 않는 느낌이었죠. 짐을 풀고 나서 배가 고파 근처 식당을 찾았어요. 도쿄에서처럼 또 무슨 숨겨진 규칙이 있을까 긴장됐어요. 가게에 들어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순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자 반찬들이 한가득 나왔어요. 김치, 나물, 멸치볶음. 도쿄에서 오토시 비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따로 돈 내야 하나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반찬은 기본으로 나와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순간 놀랐어요. 도쿄에서는 반찬 하나도 따로 돈을 내야 했는데 여긴 오히려 더 주겠다고 하다니. 클레르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 둘 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활기찼어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손님과 대화했고 가게 안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다를 수도 있겠다고. 회사 첫 출근 날 도쿄에서의 경험 때문에 긴장됐어요. 일본에서는 동료들이 친절했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친절이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분위기일까 걱정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마르크 씨 맞죠? 반갑습니다. 점심은 같이 가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출근 첫날 점심을 혼자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본 사이인데도 함께 식사하자는 분위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능숙하게 고기를 구웠어요. 한 직원이 고기를 내 접시에 올려주면서 말했어요. 마르크 씨, 한국에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편하게 드세요. 이런 문화가 익숙지 않아서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누구도 나를 일부러 배려하는 듯한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절했어요. 식사 후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일본에서는 점심을 먹고 다들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여긴 다 같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누구도 형식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여긴 다르구나. 며칠 후 클레르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장을 볼 때 시장 상인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
이거 하나 더 가져가요. 덤 문화라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일본에서는 돈을 내야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여기선 자연스럽게 주어졌어요. 가격 흥정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상인들이 오히려 더 활기차게 응대했어요. 장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에밀리도 한국에선 쉽게 친구를 사귀었어요.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같이 놀래? 이거 해볼래? 일본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에밀리가 한국에서는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서 활짝 웃는 딸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일본에서는 예의 바르고 정돈된 사회 속에서 늘 벽을 느꼈다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주었어요. 업무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함께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순댓국집에 갔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점심을 조용히 먹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식당이 북적거리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떠들며 식사를 했어요.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손님들에게 친절했고요. 음식을 받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어요. 깊고 진한 맛이 났어요. 감탄하고 있는데 옆자리 동료가 웃으며 물었어요. 마르크 씨, 순댓국 처음 드셔보시죠? 네, 일본에서는 본 적 없어요. 맛있어요. 그러자 그가 깍두기를 집어 국에 넣더니 말했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 거의 없었어요. 보통은 각자 조용히 식사하는데 여기선 자연스럽게 음식 문화를 공유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한국 동료가 사장님께 물었어요. 사장님, 국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을 더 부어주셨어요. 계산서를 봤는데 추가 요금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국물 추가도 돈을 내야 했거든요. 한국은 참 신기하네요. 그제야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덤 문화가 있어요. 장 보러 가도 하나 더 얹어주고 음식점에서도 서비스 많이 주고요. 순간 떠올랐어요. 어제 식당에서 반찬을 더 준 것도 된장찌개를 추가해 준 것도 그냥 이 나라의 문화였던 거예요. 한국의 시장도 놀라웠어요. 어느 날 클레르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일본에서는 마트에서 조용히 필요한 물건을 샀는데 여긴 달랐어요. 시장이 활기찼고 상인들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요? 멀리서 오셨네.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토마토를 사고 있는데 상인이 덤으로 2개를 더 주었어요. 클레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이게 서비스예요?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화 없죠? 시장 상인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이 작은 친절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에밀리도 학교에서 적응이 빨랐어요. 일본에서는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했는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첫날부터 같은 반 아이들이 다가와 함께 놀자고 했대요. 어느 날 에밀리가 신나서 집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었어요. 맛있었어? 응. 근데 내가 맵다고 했더니 친구가 우유도 사줬어.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본에서는 에밀리가 외국인이라서 조금 소외감을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챙겨줬어요. 한국에서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동네 가게에서도 얼굴을 익혀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프랑스 가족 왔네 라며 반겨줬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일본에서는 늘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여기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가 물었어요. 마르크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걱정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편해요. 따뜻한 정이 있어서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과는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이 많고 따뜻했어요. 일본에서는 늘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어요. 2년 후 우리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은 우리 가족에게 깊이 남았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곳에서 배운 정과 따뜻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